대한민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크라이나에게 5월은 이번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정하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과 미국 하원을 무사히 통과한 랜드리스 법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 모두 이번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작전 지휘소가 타격당하면서 11번째 장성급 전사자가 발생했고 다수의 지휘관들이 휘말린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러시아군 최고위 인사에 해당하는 인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부풀려진 성능이 드러난 러시아제 장비를 엄청난 무기로 변신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우폴에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조우스탈 벙커에 갇혀있던 민간인들이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받아 대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마리우폴에 남아있는 모두가 대피한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100여 명의 인원만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오데사의 미사일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러시아군의 이동식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피에서 오닉스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P-800 오닉스 초음속 미사일은 중형 이하의 함선을 단번에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이며 핵탄두까지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비밀병기인데요. 러시아군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지원 보낸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오데사 인근 비행장의 경납고를 노리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습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사태를 다소 지연시킬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약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무기를 받아 쓰는 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장을 강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제1독립특수여단은 노획한 토네도유 군수 트럭에 미군이 제공한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을 추가한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제 MT-LB 수륙양용 장갑차에 BA-4번 로켓 발사대를 장착해 마치 MLRS 다연장 로켓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마저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탄약까지 장전되어 있는 BMD-4M 장갑차를 노획한 경우에는 간단한 정비만을 마치고 곧장 전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장으로 들어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들은 노획한 무기들을 단지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개량을 통해 화력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러시아군의 노획 장비를 뜯어볼수록 실시간으로 실력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수미주에서 발견되었던 러시아의 주력 전차 T-90A까지 수중에 들어가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의 실력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활약은 우크라이나군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며 서방의 무기 지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러시아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흑해함대가 오데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것은 물자 보급을 끊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상륙작전을 펼치기 위한 계획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만약 러시아 해군이 항구 도시 오데사에 발을 디디게 되면 칠러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남부 전선의 후방을 잡기 위해 움직일 수 있고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보급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키며 미콜라이오와 크리비리흐 방면으로 공세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몰도바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시작하기 전처럼 몰도바의 국가기관 사이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확실하게 몰도바로 굳어졌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예비군들의 훈련이 완료되지 않았고 서방 무기의 배치가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장비 성능에서 앞서고 있는데도 주요 전선에서 마땅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자포리자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2배 이상 되는 러시아군이 포진해 있지만 멜리토폴의 교량이 끊어지며 보급선이 사라진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지움 전선입니다. 23개 BTG가 몰려있는 동부 이지움 전선은 인원수가 많다는 게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명 이상의 많은 병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급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공작부대의 소행으로 쿠르스크 지역의 철도까지 끊어지면서 이지움 전선으로 향하는 보급선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하게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병목 현상도 마침내 러시아군에게 재앙을 발생시키고 말았는데요. 병력이 좁은 지역에 집결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포병 부대가 가장 활약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5월 1일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공수부대와 제2연합군 지휘소에 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과 공수부대 참모장 및 러시아군 장교 다수가 전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은 러시아군의 11번째 장성급 전사자로 기록되었으며, 러시아군의 지휘 계열에 또다시 상당한 공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사한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은 서부군 전자전 부대를 이끄는 묘직에 앉은 인물이기에 러시아군에게 막심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자전 부대가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자전 부대가 운용하는 리펠런트1은 방충제라는 직설적인 이름답게 오로지 UAV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대 35km 범위의 무인 드론을 추적하고 비활성화하는 매서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각한 방산 비리로 인해 페트병을 연료로 사용하는 데다가 중국산 조이스틱 게임기로 오를란식 정찰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드론 부대와는 달리 전자전 부대는 정말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인 드론을 사용하여 부족한 공중 전력을 채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전자전 부대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 중 하나였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는 우선적으로 러시아군 전자전 부대의 위치를 추적하여 지휘본부를 찾아내게 되었고, 서부 전자전 부대장인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의 전사 소식과 함께 최신 전자전 장비인 리펠런트1을 파괴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큰 타격을 입게 된 러시아군은 무인 드론을 상대할 마땅한 수단을 잃어버리며 UAV를 상대하기 위해 부크 M3 중거리 방공 시스템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부크 M3가 바이락타르 TB2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값싼 드론을 상대로 정밀 유도 미사일을 소진하게 된 상황 자체가 러시아군에게는 막대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던 이지움 작전본부에는 러시아군 최고위 현역 장성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방문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러시아로 떠났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적어도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참모총장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최전선까지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동부전선의 상황이 그만큼 러시아군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방면에서 추이브 방면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92 기계화 여단은 마치 2만 3천여 명가량의 러시아군을 좁은 이지움 안에 완전히 가둬버리겠다는 듯 안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군이 유리한 싸움을 벌일 수 있었던 곳은 마땅한 언패물 없이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리만 지역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공세에 실패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리만 지역으로 전진축을 전환하며 평야를 장악한 뒤 숲을 통해 오체른으로 진격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숲을 빠져나온 러시아군이 맞이한 것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벨린 대전차 화기 운용팀이었으며, 이번 공세 작전 역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진격해오는 방향에 미리 대기해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공격을 퍼붓는 방식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복 작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정찰과 탐색 임무를 선행해줄 공중병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러시아 공군은 최근 들어 오히려 출격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그마저도 방공망을 피해 적어도 비행을 고집하느라 정찰 임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전투기의 성능이나 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싸우기를 택했던 키이우의 유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지난 30일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이 조종사의 신원과 전사를 확인했다며
개전 초기부터 많은 논란과 주목을 모으고 있던 키이우의 유령이 실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29세의 스테판 타라발카 소령으로 인터넷에 알려진 것처럼 40대의 전투기를 홀로 격추시킨 정도는 아니지만 적잖은 성과를 이루어낸 에이스이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인물이라는 것에는 과장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공군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미 러시아에게 제공권이 넘어가 우크라이나가 이만큼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며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뿐인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